성공의 최대 걸림돌인 걱정을 해결해줄 마법 공식. 우리는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 하지 말고 눈앞에 분명히 놓여있는 것을 행해야 한다. 토머스 칼라일. 성공이란 단어처럼 인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단어는 없을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래도 내 인생에서 단 한 번은 성공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바람일 것이다. 그렇지만 성공까지 가는 과정은 너무나 험난하고 고된 여정이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멀리서 보기에는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 그 비탈을 쭉 올라가면 정상에 도달할 것 같지만 막상 가까이 가보면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쉽지 않은 비탈길과 험난한 얼음 빙벽과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등 수많은 난관에 부딪힌다.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내 생각대로라면 에스컬레이터만 타면 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문제와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경사 30도 이상의 험난한 산비탈을 내 발로 직접 걸어 올라가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와 난관에 부딪힐 때 가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걱정이다. 내가 원하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성을 흔들고 혼란에 빠뜨리며 성공을 위협하는 최대적인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마법 공식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과 만나게 된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들게 되어 계획했던 자원이 부족해진다든지 경제 상황이나 정책 상황에 변동이 생겨 진행하던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다든지 갑자기 일어난 다른 나라의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폭등하면서 나의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든지 자금 지원을 약속했던 부모님의 실직으로 더 이상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나의 생계부터 책임지게 된다든지 갑작스런 남편의 실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해진다든지 등의 많은 문제들 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 덜컥 겁이 나고 혼란에 빠진다. 나의 계획에 이런 문제들은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 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그 영역은 나에겐 미지의 영역이 된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두려움부터 생긴다. 두려움이란 우리가 미래에 대해 불안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 실패를 경험할까봐 생기는 불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의 불안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며 걱정을 유발한다.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로 꼽히는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따르면 22년 동안 컬럼비아 대학교의 학장으로 재직했던 고 하버트 호크스는 이렇게 말했다. 혼란이야말로 걱정의 가장 큰 원인이다. 세상 걱정의 절반은 결정을 내리는데 기초가 될 만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다음 주 화요일 3시에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나는 그때까지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 오직 그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한다. 그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뿐더러 안달복달하지도 않는다. 잠도 잘 잔다. 이렇듯 화요일이 다가올 무렵까지 모든 사실을 파악하면 보통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는데 몰두한다면 걱정 따위는 지식이라는 빛 앞에서 증발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가? 토마스 에디슨의 우리는 생각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려 든다는 말처럼 우리는 이미 생각한 바를 뒷받침해줄 사실만 열심히 찾고 나머지는 무시하곤 한다. 내 편이 되어줄 사실, 즉 자신의 소망에 들어맞고 편견을 정당화해줄 사실만을 원한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 된다. 1에 1을 더하면 3이라고 믿으면서 초등학교 2학년 수학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세상에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고집하거나 심지어 300이라고 우기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삶마저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걱정이 물밀듯이 몰려와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유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사고와 감정을 분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호크스 학장의 말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물론 걱정에 휩싸인 상태라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럴 때는 대체로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문제에서 한 걸음 떨어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사실을 파악할 때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보를 모으는 중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면 공정하고 냉정한 시각을 갖게 되며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된다. 둘째, 지금 현재 내게 불리한 사실을 모두 모아본다. 나의 바람과는 어긋나거나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실 모두를 차곡차곡 모아둔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 사건에 대한 내 입장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써본다. 그러면 보통은 양극단 사이 어느 지점에 분명한 진실이 놓여있기 마련이다. 당신이나 나 심지어 아인슈타인이나 미국의 대법원이라도 우선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토머스 에디슨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빼곡히 채워놓은 노트 2500권을 유품으로 남길 정도였다. 이렇게 사실을 전부 모은다 해도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럴 경우 종이에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찰스 캐터링의 말을 빌리자면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했다면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온다. 극동 지역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업가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사업가 중 하나인 갈렌 리치필드의 이야기이다. 그는 1942년 일본이 상하이를 침공했을 때 중국에 살고 있었다. 당시 그는 아시아생명보험 상하이 지사의 관리자였는데 일본은 회사의 해군 장성을 청산인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그를 도와 자산을 청산하라는 명령을 리치필드에게 내렸다. 그것은 거부한다면 죽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리치필드가 그에게 건넨 목록에는 홍콩 지사의 자산인 75만 달러 상당의 유가증권 한 뭉치가 빠져 있었다. 이 사실을 들키면 난감한 처지에 놓일 수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금세 알아차리고 말았다. 그 일이 발각되었을 때 리치필드는 그 자리에 없었다. 당시 수석 회계사가 말하길 일본인 장성이 크게 화가 나 발을 쿵쿵 구르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리치필드를 도둑이요 반역자로 몰았다는 것이다. 그 일은 일본군에 저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대가는 브리지 하우스로 끌려가는 것이었다. 일본 헌병대의 고문실인 브리지 하우스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 리치필드의 친구 한 명은 고문실로 끌려갈 처지가 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였다. 또 한 친구는 그곳에서 열흘 동안 취조와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다. 그런 곳으로 끌려갈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를 두려움에 떨게 했고 공포에 질리게 하고도 남을 상황이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다. 리치필드는 수년 동안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두 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적어왔다. 첫째,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예전에는 굳이 글을 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몇 년 전부터는 문제와 해답을 직접 써봐야 생각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곧바로 상하이 YMCA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타자기를 꺼냈다. 1.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답. 내일 아침 브리지 하우스로 끌려가는 게 두렵다. 2.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째, 일본인 장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영어를 못한다. 통역사를 사이에 두고 소통하면 그가 지난번처럼 흥분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라 굳이 나와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곧바로 브리지 하우스에 쳐넣을 게 뻔하다. 둘째, 탈출한다. 하지만 불가능하다. 그들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YMCA에 내 방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일일이 검문을 받는다. 도망쳤다가는 바로 체포되어 총사령을 당할 것이다. 셋째, 내 방에 처박혀서 사무실 근처는 얼씬도 않는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일본인 장성의 의심을 살 것이다. 그는 내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부하를 보내 나를 체포해서 브리지 하우스에 집어넣을 것이다. 넷째, 월요일 아침에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한다. 일본인 장성은 몹시 바빠서 나에 대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 만약 생각이 나더라도 그 사이에 진정이 되어 나를 괴롭히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된다면 희망이 있다. 그가 나를 괴롭히려 들더라도 최소한 설명할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니 여느 때처럼 출근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해야 브리지 하우스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생각해 본 다음 그중 넷째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리치필드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일본인 장성은 담배를 꼬나문 채로 앉아서 그를 쏘아보았지만 말 한마디 없었다. 그리고 그는 6주 뒤 도쿄로 돌아갔으며 리치필드의 걱정은 끝이 났다. 리치필드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요일 오후에 자리에 앉아 그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예상되는 결과를 모두 써보고 침착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허둥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다. 그가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일요일 오후 내내 걱정만 하다가 끝내 미쳐버렸을 것이라고 말한다. 리치필드는 여러 번의 경험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고 했다. 목표에 다가서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누구나 신경쇠약에 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확하고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 걱정의 50%가 사라진다. 나머지 40%는 결정을 실천에 옮길 때 사라진다. 그가 말하는 걱정을 없애는 마법 공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이것은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분석하는 첫 단계이다. 둘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써본다. 내가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적어본다. 이때는 나의 능력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그런 다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한다. 여기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확실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결정한 대로 즉시 행동에 옮긴다. 즉, 미루지 말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치필드의 마법 공식이 탁월한 이유는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문제의 핵심으로 직접 파고들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결단을 실천에 옮겨라라는 필요 불가결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에너지만 낭비하는 셈이고 조사나 분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된다. 사실에 입각해 신중한 결정을 내렸다면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 보려고 멈춰 서지 말고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기의심은 다른 의심도 낳기 마련이다.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성공을 위한 목표나 계획을 실행할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그럴 때마다 걱정은 늘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렇지만 그 걱정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작은 걱정도 계속하다 보면 나의 뇌를 좀먹는다. 걱정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불안을 야기하여 나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병들게 한다.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80%는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가 지어내는 상상에 불과하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각을 할 것인가. 그 어떤 문제라도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결정하고 실행해보자. 그때마다 성공은 우리에게 한 걸음씩 더욱 더 가까이 와 있을 것이다.